양심과 상식 TV 표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절대성 철학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사상이나 이론들이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이론으로서의 효용성도 다할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도 경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경이 중생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네 삶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론들을 써먹을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하는 절대성 철학도 우리네 삶의 면면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익을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절대성의 본체를 전제로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양심과 상식이 보편화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 현실의 문제 해결에 유용합니다. 넷째, 형이상학적 한국 철학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익을 기초로 절대성의 철학을 추구하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성의 본체를 전제로 해서 완성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정역에서 선천과 후천의 사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역에서 선천은 본체의 이원성인 1과 0의 순서에서 0이 먼저고 1이 나중인,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요. 반대로 후천은 1이 먼저고 0이 나중입니다. 여기서 1은 유형의 1이고요. 0은 그 유형을 있게 한 비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천은 선천에서 완성된 1을 근거로 해서 무형으로 나가는, 이것은 선천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면 후천은 완성된 것에서 시작을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선천 말기로서 완성된 본체를 향해서 가는 극한의 시기에 있습니다. 후천이 되면 이러한 완성이 이루어진 정역에서는 10이라고 합니다. 1과 0이 합쳐진. 그런데 선천은 0이 먼저고 1이 나중이기 때문에 1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1이고 10이지만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선천과 후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의 본체를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의 본체는 우리 내면의 심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이론도 인간의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절대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에서 새롭게 이론을 정립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존엄성의 이론도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양심과 상식의 보편화인데요. 우리 내면의 절대성을 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비양심적인 욕망에 가득 찬 집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비추어서
혹은 우리 내면의 절대성은 우리에게 결코 도둑질이나 음탕함이나 삿된 것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절대성은 항상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칸트의 실천 이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본체는 이성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결코 이익을 추구하거나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항상 선악과 시비와 진위와 이러한 것들에서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상대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착이나 무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절대성의 본체를 자각을 하게 되면 양심이 보편화가 됩니다. 인간의 심성이 양심적으로 바뀌는 거죠. 인간의 심성이 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로부터 나오는 지식들은 전부 다 상식이 됩니다. 양심에 기반한 인식 자체가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은 우리 내면의 절대성의 본체로부터 나오고 상식은 그러한 양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명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상으로부터는 비양심과 욕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양심과 욕망에 기초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인식들이나 지식들은 모두 비상식으로 전도가 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이런 비양심과 비상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비양심과 비상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접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양심과 상식의 유래를 알고 그것이 절대성의 본체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그것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후천의 김일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후천의 진면목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문제에 아주 유용합니다. 절대성 본체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 기능하고도 같은데요. 플러스이면 마이너스고 양이면 음이고 빛이면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이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비전이죠. 둘로 나뉘어지고 또한 이것은 3분이라고 해서 변증법의 3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변증법은 정반합입니다. 이것을 본체 이원성으로 볼 때 1과 0으로 본체가 나눠진다고 하면 최초 1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고 0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증법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부정을 하면 0이 나올 것이고 1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변증법의 반입니다. 이러한 정과 반은 합쳐집니다. 그래서 1과 0이 합쳐지고 0과 1이 합쳐져서 1과 0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변증법적인 합입니다. 그렇지만 변증법적인 합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한계는 그것이 1과 0의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코 문제 해결에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변증법에 의한 문제 해결은 1과 0 중에
상대적인 관점 중에 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최초의 1과 0의 이면에는 0과 1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1과 0을 가능하게 했던 본체의 0과 1입니다. 이 본체의 0과 1로 돌아가는 것은 네 번째의 변증법의 합을 부정을 하는 비합이 됩니다. 그래서 변증법의 정반합과 합을 부정을 한 비합, 요 네 단계를 거치면 불교의 사구를 변형을 한 제 스승인 소양 선생이 만든 소양 사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이윤 극대화와 고객 서비스 지향입니다. 이윤과 고객은 이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저하가 됩니다.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면 이윤은 저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대적 가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극대화되어야 기업의 자기 목적과 진정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을 보십시오. 경영학은 이윤 극대화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고객 서비스는 가장 뒤편에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가 말씀드린 정반합, 비합의 단계를 따르게 되면 이윤 추구와 고객 만족이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을 바꿀 것이고요. 이윤 추구와 고객 감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기업의 고객 감동 서비스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더 정당화되겠죠.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결합을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더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소양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의 한국 철학의 재정립입니다. 우리 한국은 구한 말에 2조의 패망 이후에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일제 친일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전쟁, 그걸 거치면서 급속한 근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들 내면에 있는 철학은 우리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내면화된 철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역을 30년간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역을 공부하면서 당군 시대에 나온 천부경과 지부경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정역, 천부경, 지부경의 공통점은 본체의 이원성인 1과 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현실에서 써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시대를 밝히면서 인간의 살아나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철학이 직면한 극단적 상대주의와 해체주의, 불교로 따지면 무인론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인론은 원인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 원인을 부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주장하는 자가 속된 말로 대빵인 것이
극단적 상대주의의 현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 당시의 소피스트들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정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구 철학은 정반합만 이야기했지 그 합을 부정을 하는 비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반합의 합이 부정되는 비합의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철학의 사상 그리고 유불선을 개성을 한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비합을 극복을 하고 후천의 새로운 학문으로 한국 철학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성의 철학을 이 형이상학적 한국 철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